안녕하세요. 문 박사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저를 믿고 맡겨주시면 2배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그 말을 믿고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과가 나오자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그런데 그 사람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내용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래도 나는 강행하겠다. 황당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 이야기냐고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최대 은행 노조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2025년 국민은행 노조원 9,369명이 투표했습니다. 5,443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과반이 넘었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그런데 위원장은 담화문 한 장으로 직권 강행을 선택했고 성과급은 이미 지급됐습니다. 분노한 조합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하나, 위원장 탄핵. 대한민국 노조 역사에서 조합원들이 직접 자신들이 뽑은 위원장을 끌어내리겠다고 나선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태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싸움이 노조 안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내용의 청구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지갑과 우리 아들, 딸의 취업 통장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아무도 속 시원히 말하지 않았던 그 진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칩니다. 당신이 은행 계좌 하나라도 갖고 있다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투표함 앞에서 시작됩니다. 2025년 국민은행 노동조합은 임금과 단체 협약을 두고 사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노사가 수차례 머리를 맞대고 나온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1차 투표에서 부결됩니다. 조합원 과반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쯤 되면 협상을 더 해야죠. 사측을 다시 압박해서 조건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수정안이 2차 투표에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특별 경력금을 100만 원 더 얹었습니다. 6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그런데 결과가 더 나빴습니다. 9,369명의 조합원 중 5,443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1차 때보다 반대 숫자가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100만 원짜리 당근에 조합원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건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에 대한 신임 철회에 가까운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그 신호를 읽지 않았습니다. 아니, 읽고도 무시했습니다. 2월 13일 희망퇴직을 선택한 선배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 최종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위원장은 그 날짜를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퇴직 선배들을 기다리게 할 수 없다. 모든 비난을 내가 홀로 감수하겠다. 담화문 한 장이 나왔고 합의는 강행됐습니다. 성과급은 이미 지급됐습니다. 돈이 풀린 뒤에 투표 결과를 들이밀어봐야 소용없습니다. 법원에서 무효 가처분을 인용받으려 해도 이미 집행된 급여를 되돌리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뽑은 대표가 내 반대표를 종이 한 장으로 지워버린 겁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반대한 결과를. 분노한 조합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그 씨앗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국민은행 노동조합은 대한민국 금융권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목소리가 강한 노조 중 하나입니다. 조합원 수만 해도 9,000명이 훌쩍 넘습니다. 이 조직이 움직이면 금융권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노조의 수장 자리를 놓고 지난해 말 위원장 선거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김정 위원장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연임의 비결이 뭐였을까요? 핵심 공약 하나였습니다. 성과급 최대 600%. 조합원들이 그를 다시 선택한 건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역대급 실적을 올리는 시기에 우리도 그만큼 받아야 한다는 기대가 있었죠. 그런데 협상 테이블에서 사측이 내민 숫자는 달랐습니다. 성과급 300%. 공약의 딱 절반이었습니다.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후보를 뽑으면서 매 월급을 2배로 올려주겠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협상 결과를 들고 왔을 때 숫자가 딱 절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납득이 가겠습니까? 조합원들의 마음속에 처음 균열이 생긴 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노조는 임금 협상뿐 아니라 근무 환경 개선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주 4.9일제,
즉 금요일에 1시간 일찍 퇴근하는 방식의 단축 근무, 이익 배분, 성과급 캡 폐지, 계약직 임금 인상률 3.3% 등이 잠정 합의안에 담겼습니다. 조건만 놓고 보면 빈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은 빈손보다 더 나쁜 게 있다고 느꼈습니다. 바로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불신이 단순한 불만에서 그치지 않고 어디로 향했느냐가 이 사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잠정 합의안의 내용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임금 인상률 3.1%, 계약직은 3.3%, 이익 배분, 성과급 300% 지급, 특별경력금 700만 원, 이익 배분, 성과급 캡 폐지 및 상분기매 이익 배분 제도 재정립, 그리고 주 4.9일제 도입,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당한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5,443명이 두 번씩이나 반대표를 던졌을까요? 핵심은 성과급 300%라는 숫자에 있습니다. 위원장이 연임 공약으로 내건 숫자는 600%였습니다. 조합원들은 그 숫자를 보고 표를 줬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300%였습니다. 절반입니다. 이걸 단순히 협상의 한계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조합원 과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공약을 걸고 우리의 표를 얻었으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 아니냐. 300%로 합의해 올 거면 처음부터 600%를 약속하지 말았어야 했다. 1차 투표가 부결됐습니다. 노사는 다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조건을 손봤습니다. 특별경력금을 6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100만 원을 더 얹은 겁니다. 그리고 2차 투표를 다시 진행했습니다. 9,369명 중 5,443명 반대, 5,443명입니다. 1차 투표보다 반대표가 더 늘었습니다. 조합원들은 100만 원 추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한 건 돈 몇 푼의 추가가 아니라 위원장의 공약 이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투표 결과가 나온 뒤 위원장이 선택한 행동이 이 사태를 전혀 다른 국면으로 끌고 갑니다. 두 번의 부결. 위원장 앞에 놓인 선택지는 이제 셋이었습니다. 첫째, 협상을 다시 시작해 조건을 더 끌어올린다. 둘째, 조합원들에게 현실을 설명하고 3차 투표를 진행한다. 셋째, 모든 책임을 지고 직권으로 강행한다. 위원장은 세 번째를 골랐습니다. 명분은 하나였습니다. 희망퇴직자 성과급 지급 최종 마감일인 2월 13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짐을 싼 선배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투표 결과를 이유로 지급을 미룰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위원장은 담화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퇴직 선배들의 지급 마감 시한이 다가올수록 심장이 타들어갔다. 모든 비난을 홀로 감수하겠다는 각오로 외롭고 무거운 결정을 내렸다. 조합원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점은 어떤 변명으로도 씻을 수 없다. 눈치채셨습니까? 이건 고해성사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강행을 했습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하는 것. 그게 어쩌면 더 충격적입니다. 성과급이 지급됐습니다. 돈이 먼저 풀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단협 자체를 무효로 만들기가 극히 어려워집니다. 법원에서 무효 가처분을 신청해도 이미 집행된 급여를 돌려받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위원장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돈을 먼저 풀면 법적 다툼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임금 협상 실패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계산된 수순으로 보이십니까?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그냥 앉아서 당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한 조합원들이 움직였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위원장 탄핵. 1월 23일 탄핵소추안 발의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탄핵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탄핵 발의에 동의하면 탄핵소추안이 공식 접수됩니다. 탄핵소추안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2주 안에 탄핵 의결기구를 소집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최종 의결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국민은행 노조 역사에서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건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태입니다. 노조를 지켜야 할 위원장을 노조원들이 끌어내리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노조 측은 입장문을 통해 명확히 밝혔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조합원 과반이 넘는 압도적 반대 의사가 확인됐음에도 위원장은 담화문 한 장으로 조합원 의사를 짓밟고 합의를 강행했다. 조합원 다수의 의사를 거스르는 결정은 민주적 정당성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다.
맞는 말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다수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노조는 그 원리 위에 세워진 조직입니다. 그 조직의 수장이 다수의 의사를 짓밟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내홍이 노조 내부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균열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순간 이 사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은행 경영진이 그 균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피해가 누구에게 향할 것인지가 진짜 문제입니다. 노조 탄핵 사태를 지켜보는 두 개의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합원의 시선이고 다른 하나는 은행 경영진의 시선입니다. 조합원들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내가 뽑은 위원장이 내 반대표를 무시했다는 분노입니다. 그런데 경영진 입장에서 이 상황은 어떻게 보일까요? 노조가 내부적으로 분열됐습니다.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가 진행 중입니다. 노조의 단결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협상력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경영진 입장에서 이보다 좋은 타이밍이 있을까요? 노조가 안에서 싸우는 동안 밖에서는 무인화와 디지털 전환이 거침없이 속도를 높입니다. 점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국내은행 점포 212개가 사라졌습니다. 212개입니다. 그중 국민은행이 가장 많이 줄였습니다. 83곳의 지점, 문을 닫았습니다. 노조가 탄핵 정국으로 에너지를 소진하는 그 시간에도 이 숫자는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사태의 첫 번째 진실입니다. 노조 내부의 분열은 조합원만의 손해가 아닙니다. 노조 전체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경영진에게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명분을 줍니다. 원님의 성공한 위원장이 600% 공약으로 조합원의 표를 얻고 300%로 합의해 왔을 때 이미 노조의 협상력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직권 강행으로 그 금이 선명하게 갈라졌습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노조 측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단협 무효 가처분 신청, 그리고 본안 소송. 법률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가처분 쪽은 어렵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미 성과급이 지급됐기 때문입니다. 돈이 풀린 뒤 법원이 무효를 인용하면 이미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법원이 그 혼란을 감수하면서 가처분을 내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반면 본안 소송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조합원 총투표에서 과반이 2번이나 반대했는데 위원장이 직권으로 강행했다는 사실 자체가 노조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논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법적 싸움이 어떤 식으로 결론나든 이미 피해는 시작됐습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노조는 외부를 향한 에너지를 안으로 쏟아붓게 됩니다. 경영진과 싸워야 할 힘을 내부 분쟁에 소모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위원장 혼자의 판단이 9,000명 조합원 전체의 협상 카드를 허공에 날려버렸습니다. 원임 공약과 실제 합의 결과의 간격이 조합원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직권 강행이 그 신뢰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노조가 분열된 채 경영진과 마주 앉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경영진은 더 강하게 요구를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점포 폐쇄, 인력 감축, 무인화 확대, 이 모든 것들을 노조의 내분을 방패 삼아 더 빠르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태의 본질을 정면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숫자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 연임 공약 성과급 600%, 실제 합의 성과급 300%, 조합원 반대표 5,443명, 전체 투표자 9,369명, 반대 비율 58%, 절반이 넘는 조합원이 2번이나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합의는 강행됐고 돈은 먼저 풀렸습니다. 법적으로 따지기 전에 상식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나를 뽑아준 사람 절반 이상이 반대한다고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내 판단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은 담화문에서 모든 비난을 홀로 감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난만 혼자 감수한다고 해서 결과까지 혼자 감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태의 진짜 결론입니다. 국민은행 노조는 이 순간부터 두 가지 기능 중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조합원을 대표하는 기능입니다. 조합원 다수의 의사를 거스른 순간 노조는 조합원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위원장의 판단을 실행하는 조직으로 바뀌었습니다. 노조가 조합원을 대표하는 기능을 잃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경영진은 노조를 상대로 협상할 필요성을 점점 더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어차피 조합원들도 위원장을 못 믿는데 그 위원장과 협상한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협상 테이블 자체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벼워진 테이블 위에서 경영진은 더 강하게 요구를 통과시킬 수 있게 됩니다. 점포 폐쇄, 인력 구조 조정, 무인화, 이것들이 노조의 내분을 등에 업고 더 빠르게 현실이 됩니다. 그 청구서는 조합원도, 고객도, 청년 구직자도 함께 나눠 치르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 사태가 어떤 파장을 만들어내는지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 노조 협상력 붕괴입니다. 노조의 힘은 단결에서 나옵니다. 경영진과 마주 앉을 때 내 뒤에 9,000명이 있다는 사실이 협상 카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9,000명 중 5,000명이 위원장에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게 밖으로 노출된 겁니다. 협상 카드가 반으로 쪼개진 겁니다. 아니, 그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쪼개진 카드는 상대방에게 패가 보인 것과 다름없습니다. 두 번째, 도미노, 구조조정 가속화입니다. 노조가 내홍에 빠진 틈을 타 경영진은 점포 폐쇄와 인력 감축 속도를 높일 명분을 얻습니다. 지난 한 해 반 동안 전국에서 212개의 은행 점포가 문을 닫았습니다. 국민은행만 해도 83곳이 사라졌습니다. 서울에서 12곳, 경기에서 9곳, 수도권 한복판에서도 점포가 빠졌습니다. 이 속도는 노조가 단결했을 때보다 분열됐을 때 더 빨라집니다. 세 번째, 도미노, 청년 채용 절벽입니다. 점포가 사라지면 그 안에 있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기존 직원들이 희망퇴직으로 나가도 그 빈자리는 신입사원이 채우는 게 아니라 기계가 채웁니다. 4대 시중은행의 신규 채용 규모는 2022년 이후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노조가 고용 안정을 외치는 동안 정작 우리 자녀들이 들어갈 문은 더 좁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30대 중반의 국민은행 직원 한 명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난해 위원장 선거에서 그는 600% 공약을 보고 표를 찍었습니다. 자신의 성과와 기여에 걸맞은 보상을 받고 싶다는 당연한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끝나고 나온 숫자는 300%였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투표를 기다렸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2번이나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9,369명 중 5,443명이 반대했습니다. 과반이 넘었습니다. 이 정도면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담화문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위원장은 직권으로 강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성과급은 이틀 뒤 통장에 찍혔습니다. 그 직원 입장에서 가장 황당한 건 돈을 받은 것 자체가 아닙니다. 내 반대표가 종이 한 장에 지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 다수의 뜻을 표현했는데 그게 무시됐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사실 이 구조는 우리 일상에서도 반복됩니다. 내가 낸 수수료, 내가 낸 이자,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유맨이 결정하고 노조가 협상하고 경영진이 집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고객인 여러분은 청구서를 받는 역할만 합니다. 점포가 사라지면 여러분이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무인화가 되면 여러분이 기계 앞에서 쩔쩔매야 합니다. 노조가 파업하면 여러분이 영업점 문 닫힌 은행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사태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탄핵소추가 발의되더라도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끌어내야 실제로 위원장이 물러납니다. 법적 분쟁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도 은행의 구조조정은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노조원이라면 민주적 통제권을 직접 행사하십시오. 탄핵소추안 발의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탄핵안이 접수됩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사라집니다. 노조는 위원장만의 조직이 아닙니다. 조합원 한 명 한 명의 목소리가 모여야 기능합니다. 불만을 게시판에만 쏟아내는 데서 그치지 말고 투표권이라는 실질적 무기를 쥐어야 합니다. 조합원 총회 참석, 비상대책위 활동 모니터링, 그리고 어떤 형태의 의사결정에도 직접 참여하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입니다. 둘째, 금융소비자로서 매 거래 조건을 직접 챙기십시오. 은행 내부 분쟁이 길어질수록 서비스 질은 떨어지고 수수료와 이자 부담은 슬금슬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용하는 은행의 예금금리, 대출금리, 수수료 구조를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모바일 뱅킹 앱을 능숙하게 쓸 수 있도록 익혀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네 점포가 사라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채널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불편함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합니다. 여러 은행을 비교해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는 것. 지금은 그게 고객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셋째, 자녀의 취업 방향을 지금 다시 점검하십시오. 4대 시중은행의 신규 채용은 3년 연속 감소하며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노조 내용이 길어지고 구조조정이 가속화될수록 이 숫자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창구 업무보다 디지털 금융, 핀테크, 데이터 분석 쪽으로 금융권 채용의 무게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금융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그 방향과 준비 내용을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이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국민은행 임단협에서 조합원 과반이 2번이나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5,443명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은 담화문 한 장으로 직권 강행을 선택했습니다. 성과급은 이미 지급됐습니다. 분노한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탄핵소추안 발의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노조 역사에서 조합원이 직접 위원장 탄핵에 나선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태입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노조가 정작 노조원 다수의 뜻을 짓밟았습니다. 노조가 조합원을 대표하는 기능을 스스로 훼손한 순간 경영진은 더 강하게 밀어붙여 명분을 얻습니다. 점포는 더 빨리 사라지고 채용문은 더 좁아지고 그 청구서는 고객과 청년 세대에게 넘어옵니다. 연임 공약 600%를 걸고 조합원의 표를 얻은 위원장이 300%로 합의해 올 때, 그리고 그걸 직권으로 강행할 때 노조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의 청구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날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노조원 내부의 문제로만 보이십니까? 아니면 내 지갑과 내 자녀의 미래와 연결될 문제로 보이십니까? 선택은 지금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투표장에서도, 은행 창구에서도, 취업준비 책상 앞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태를 보면서 드는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